송옥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어 스태핑 일단 그동안 얘기가 참 많았는데 코로나19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코로나19 때문이죠, 일단은. 네,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이겠죠. 최근에 이제 다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코로나19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마지막 한 번 정도는 오히려 나오셔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쉬어가게 됐다라고 하고 마지막 질문 몇 개는 받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어쨌거나 빨리 도어 스태핑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개가 되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또 왜 생각이 그러세요? 기본적으로 있고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저는 이제 이전에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 점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소통하지 않았으니까 난 소통하는 사람이 될 거야라는 말씀 하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는데 도어 스태핑이란 게 꼭 소통은 전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건 이제 순발력 측정이죠. 그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의와 상관없이 나오는 한마디, 한 문장 딱 나오는 그 단어 하나로 또 그날 언론은 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항상 같이 따라다녔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열심히 기자들 만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경솔하다는 이야기밖에 언론으로부터 듣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기록에 남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기보다는 소통의 방법을 달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좀 너무 과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기자들 혹은 국민들과의 간담회, 그것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기자회견은 사실 암기 대회였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비서실에 있는 우리 직원들 아니면 장관들과 함께 앉아서 필요한 질문들을 넘겨가면서 국정 운영의 비전을 보고 싶은 거지 대통령의 암기력이나 순결력을 보려고 국민들이 기다리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형태로 바꾸겠다 이런 대안이 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안을 얘기했으니까 역시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도어 스태핑을 좀 변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여당 내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네, 일단 횟수 자체가 너무 많았다라는 지적은 새겨 들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특히나 질문 자체를 대통령께 많아봐야 한 3개, 4개밖에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날의 가장 핫한 정무적인 내지는 논쟁적인 이슈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나 대통령실이 하는 민생 내지는 경제 같은 다소 덜 재미있는 얘기들이 묻히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조금 더 주제를 좀 정해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방금 김성회 전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바로바로 직문즉답을 안 하더라도 조금 더 준비된 정부 차원의 답변들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어떤 식의 변화를 또 보여줄지 또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4번째 낙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송옥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죠. 그러니까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마인드가 좀 국민들하고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검증이 들어오면 그래서 불법이 아니야 이렇게 질문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것도 이제 2014년 성희롱이 아마도 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 법적으로 처벌받았어? 기소당한 사안이었나? 피해자하고 원만하게 합의했고 그렇게 문제 지나갔고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은 그전에 교육부 장관 때도 음주운전이 0.251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선고유예 처분받았습니다. 그럼 벌 받은 게 아니잖아. 이런 식의 그전에 성희롱 논란 때도 마찬가지로 구두 징계였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는 식의 대통령실의 직접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문제도 그 후보자 본인도 좀 약간 위축이 되는 부분이었고 대통령실도 알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불법이 아니면 큰 문제가 없다. 이것이 이제 여론과 가지는 괴리 이것들이 극복되지 않은 것 같고요. 시스템보다는 대통령께서 이제는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한번 좀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불법만 아니면 다 된다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그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체제가 도입이 된 지 아직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 그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한 케이스가 송홍열 후보자라고 해요. 그런 면에서 다소 안타깝게 낙마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송홍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일이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났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흠결이 없는 이상 괜찮지 않겠냐라고 뭐 법무부에서 판단을 했던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했던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송홍열 후보자 본인이 그때 당시 있었던 좀 구체적인 좀 부적절한 얘기들까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좀 많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좀 동의를 하는 지점은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계속 능력, 전문성을 중시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그렇죠. 능력도 좋고 전문성도 좋지만 국민들이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도덕성이나 우리 국민 눈높이를 중점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오늘 금융위원장 임명은 제가 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질문 드릴게요. 뭐 일단 그 금융위원장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히 야당에서든 언론에서든 뭐 아니면 국민들로부터든 특별히 뭐 문제 제기라든지 크게 지탄받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뭐 큰 문제 없이 임명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죠. 이게 청문회 열릴 수 있었고 그다음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그날 오전 10시에 임명하고 오후 2시에 국회가 원구성에 합의를 했잖아요.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됩니다. 이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던 일이고 심지어 10시 같으면 다른 사람 몰라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합의가 되겠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대통령실과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육부 장관 한 사람 한 것도 저희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어서 금융위원장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임명을 해서 지나가면 뭐 사실 국회에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므로 크게 들을 얘기가 없다라는 시그널로 비춰지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부터 쭉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야당은 한 번도 만나고 계시질 않으세요. 도스태핑도 하시고 또 뭐 기자들은 이 안에서 식당에서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 먹자 이런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시면서 유독 야당하고는 아무런 이 대화의 물꼬를 트거나 만나려는 움직임 하다못해 정무수석이라 좀 다니시면서 얼굴을 들키시고 이러면 좀 좋을 텐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도 야당의 누군가를 찾아서 뭘 했다는 얘기들을 제가 못 듣고 있잖아요. 이런 소통의 부재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사실 대통령께서도 야당에게 아마 그때도 좀 소탈하게 어떤 형태로든 뭐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고 실제 그 국회를 찾아서 첫 번째 시정연설을 한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과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장면들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진복 정무수석도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잘 안 들켜가면서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들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네. 좀 그랬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와 관련된 부분이 아마 이 지지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국정수행 지지율이 2달 만에 30%대로 떨어졌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7%에 반해서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57%로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뭐 정당 지지율도 역시 함께 또 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지난주 조사보다 2.6%포인트 내린 40.9%였고요. 더불어민주당은 1.5%포인트가 오른 41.8%.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모습은 상당히 오랜만, 약 14주 만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지지율이 좀 뭐 일단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좀 걱정이 될 만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일희일비 수준이 아니고요. 이 정도면 정말 걱정을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큰일인 것은 지금 민주당이 뭐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우상호 비대위원장 계시지만은 뭐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관리형 비대위 정도거든요. 아직 차기 당권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지지율이 갑자기 많이 떨어진다. 정권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광우병과 관련한 뭐 지나고 놓고 보면 선동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저희 당과 대통령실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인사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저희 당의 이준석 대표 징계와 관련한 이슈도 분명히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조금 더 국민들께 나가는 메시지 자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전 정권과 비교하고 이런 면에서 저는 국민들께서 많이 좀 실망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즉 그 얘기는 이제 장관의 자질 얘기할 때도 전 정권에서 이 정도 훌륭한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멘트라든가 뭐 민변들 예전에 도배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그냥 국민들만 바라보고 잘하기를 바라시는 거지. 상대당보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저나 우리 김성애 대변인처럼 나와가지고 우리 패널들이 하면 되는 일이지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절대평가를 받겠다라는 자세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국민 여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론조사밖에 없어요. 5천만 명한테 다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떨어지고 오르는 것에 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기조가 확실히 내려가고 있고 특히 반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보셔야 합니다. 이게 지난 지방선거 국면까지는 어쨌건 선거로 인해서 진영과도 갈라진다고 하지만 그 뒤는 좀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 저는 큰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요. 네. 특히나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결국 지금 민생고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에 있는 고유가나 고물가, 뭐 고환율, 고금리의 문제가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뭘 특별히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대책이 없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기재부 관료들은 아니다 대책이 있다 기업들을 살려주면 된다고 해서 기업에만 모든 지금 이런 것들이 집중되고 있고 절세 혜택이라든지 법인세 이런 건 집중되는데 민생 대책이라고 지난 주말에 나온 것은 물론 이 여론조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8천억 원 규모의 굉장히 소소한 지금 물가 관련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하자라는 그런 좀 국민들에게 메시지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자 야당이 꼭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민주당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지금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렇게 본다 치고 그렇다면 당의 지지율이 좀 빠진 것은 이준석 대표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이거는 뭐 양쪽에서 다 빠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서 빠지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은 이준석 대표 때문에 분란이 생긴다고 해서 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더 크다 작다 참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의 주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많이 빠지는 거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무리했다라고 보는 여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또 뭐 저희 당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미진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런 걸 놓고 보면 정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당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 대표에 대해서 징계라는 판도라의 박스를 여는 것 자체가 불행의 씨앗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윤리위 징계 자체가 열의 9명 정도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징계의 적절성을 놓고 앞으로도 계속 갑론을박이 나오면서 당원들 사이에서도 반목이 심해질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생각보다 그렇게 여러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올라간 겁니까?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크게 잘한 일은 없어서요. 예,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대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지금 개원을 못하고 있어서 국회 단독 소집까지 협박해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많이 양보했다고 하시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사위부터 포함해서 국회를 열려고 하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에서 좀 득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사실 거꾸로 이준석 대표 징계인데 생각보다 덜 빠졌네라고 좀 자만하실 수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국회의원이니까 우리 지지율 올라갈 수 있네라고 자만하실 수 있는데 예, 두 정당 다 저렇게까지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좀 더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준석 대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자격으로 최고위를 주재하면서 직무대행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헌 당규를 해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당 대표가 고리된 경우 외에는 임시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당원권 정지는 당 대표의 권위가 아닌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가 올라왔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당원 당규상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당규에서 윤리위원회에서의 그런 당원권 정지 결정으로 이미 징계 처분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윤리위원회 결정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네, 뭐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는 윤리 결정의 수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직 별 이야기는 없습니다.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그 징계 처분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아침에는 이 징계 처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일단은 잠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있지 않나. 뭐 정부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뭐 법률적인 조언도 듣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메시지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오늘 최고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등장을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다소 분란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당내에서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런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언쟁을 벌이는 것은 좋아하지만 평소에 뭐 운동을 많이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몸싸움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그런 식으로 분란이 생기게 되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당의 사무처 직원들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조금 잠행하면서 당원들의 피로도도 높이지 않으면서 묘수를 찾아보겠다 그런 생각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밖에서 보시기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는 재심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재심 청구하고 재심에서 판단을 새로 받아보는 수밖에 없겠는데 네. 그 가운데서 이준석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좀 문제가 결론 지어진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최고위원회 와서 아직도 내가 사회권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최대한 소명할 대로 소명하고 윤리가 판단하면 그 판단대로 따라야죠. 어쨌거나 윤리가 사법부 아닙니까? 그리고 네. 정당의 문제는 정당 안에서 해결해야지 정당 바깥에서 해결을 하려는 움직임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뭐 그렇게 그닥 권장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특히나 그 경찰 같은 경우는 이 당대표가 아닌 당대표 지금 권한 이 당대표로서 이제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좀 더 그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방어를 해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으면 사실 징계를 받더라도 좀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검찰에서 뭔가 혐의가 드러나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치명상을 입게 되겠죠. 그러면 사퇴로는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다. 뭐 일단 재심 결과를 보기 전에 사퇴를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원로들이나 내부 안에서는 조금 스스로 좀 물러나 있는 게 낫다. 당대표직에서 나가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전당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가줘야지 전당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지 않게 되면 이 6개월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그 이후에는 복귀할 수 있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살아있는 한은 전당대회를 열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과거 KBS 사장처럼 당대표가 둘이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당내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사퇴하고 정상적으로 차기 당권을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뭐 성상남 내지 그에 따른 증거인멸이라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게 사퇴하게 되면 마치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내지는 사법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는 시나리오는 나오기가 다소 어려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수위가 적절하냐 아니냐에서 적절하다가 33.2%, 과도가 31%, 미흡이 27.5%.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우선 저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 이제 무당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전 국민 대상이고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시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밉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다소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저 여론조사를 좀 좁혀보면 징계가 과도하다라는 게 39.9, 사실상 40%죠.
적절하다는 게 39.2, 미흡하다는 게 14.2거든요. 그러니까 5.5 정도 되는 당원분들은 징계가 적절하거나 아니면 경하다라고 보는 거고 한 4 정도 되는 당원분들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5 대 4로 나눠져 있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게 최소한 당원 10에 8, 9 정도는 설득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선명하게 갈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쉽사리 본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다 상실했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더더욱 저는 사퇴하기 어려운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3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시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습 방안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초선 모임이나 재선 모임에서는 이준석 대표한테 별로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걸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썩 유리할 것 같지는 않네요. 원래 이준석 대표 뭐 당내 우군 없었어요. 예, 원래 별로 없었고. 근데 다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왜 당대표를 지지하는 걸 샤이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당내에도 샤이 이준석 옹호 의원들이 계셨습니다. 징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분들이 오히려 징계에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뭐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당내에서 티나지 않게 내고 계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징계가 일단 나오고 나니까 더 큰 분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 그 직무대행 체제로 일단 6개월 정도 가자라는 쪽으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번 의원총회 결과도 비슷하게 전당대회를 새로 열자라고 하는 과격한 주장보다는 일단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서 당을 추스리자라는 의견이 득세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를 간 걸 보면 당대표 나오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한 거죠? 뭐 처음부터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보다. 저는 광주를 간 것도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에 숨고르기 일환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부터 출마는 기정사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출마 여부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들고 나오는가를 사람들이 주목해 보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지금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로 나오면서 좀 더 완전히 개혁적인 메시지를 내길 바라는데 네. 이재명 의원이 과연 그런 개혁적인 메시지를 다 소화한 상태로 당대표를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화합의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사실은 숨겨진 쟁점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개혁이냐 화합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좀 출마 선언이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이 더 있는 겁니까? 뭐 사실은 저는 고민은 다 마친 단계라고 보고요. 출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의 고민은 없는 상태고 출마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나오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마지막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일 테고요. 예. 이게 개혁을 강하게 한다고 하면 지금 180명 의원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등을 지고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예. 제가 이제 시기를 여쭤본 이유는 97세대의 내부는 이제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이재명 의원은 출마를 한다 말을 안 하니까 막상 이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선명성을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것도 전략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제 거꾸로 그것은 이제 97세대로 출마하신 분들이 전략을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란 캐릭터하고 붙으면요. 네. 어차피 1대1로 하면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뭐 인지도가 되겠습니까? 뭐 밀고 있는 의원들의 숫자가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 불리하거든요.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우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이재명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되고 그 자리에 내가 가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것은 국민들로서는 설득력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이재명이 있으면 이재명이 더 유명하고 더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니까 더 잘하겠지.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건데 그럼 이재명의 방식이 틀렸고 민주당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자기의 그림,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에 너무 집중을 하고 계신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꼭 국민의힘 사람이라서 민주당의 내분이 더 세게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속에는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걸 차치하고 저는 97그룹 분들이 더 세게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 97그룹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당내에 바닥을 다지겠다, 지역을 돌면서 뭐 당원들과 소통하겠다 그러는데요. 네. 이게 저희 지난번 당대표 전당대회 때 김웅 의원이 썼던 전략입니다. 맞아요. 그때 캠핑카 빌려가지고 전국 돌면서 뭐 당원들 만나고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그거는 언론에서 다뤄주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언더독이라고 불리는 분들일수록 더 세게 강자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자기의 아젠다를 던지고 해서 중앙에서 화제를 만들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당원들 손 몇 번 더 잡는다고 민주당이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당원이 100만이 넘어가는 거대 정당인데 이거는 굉장히 전략을 좀 잘못 잡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흥행 요소를 덧붙인다면 단일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분들께서 제대로 각도 못 잡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단일화한다? 그래봤자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개혁이냐 화합이냐 어떤 걸 갖고 나가야 훨씬 더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합니까? 당원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개혁의 메시지를 더 강하게 내는 것이 권리당원들을 포함해서 개혁을 지지하는 이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하나로 과연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 풀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남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 자꾸 떨어지고 있고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확히 그래서 어떻게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우리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제안도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국 운영의 여당이 하지만 야당으로서 이런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들을 같이 담아서 좀 통합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메시지가 나올 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좀 더 불편합니까? 아, 불편한 것이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좀 더 중도적인 메시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본인들 기득권을 내려놓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불편합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뭐 양보가 됐든 약속을 지키는 게 됐든 어쨌거나 내려놓겠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민주당이 과하게 이야기했던 뭐 검수완박이라든지 조국 옹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중도층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아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이 변하겠네. 오히려 국민의힘은 뭐 이준석이라는 개혁 아이콘도 없어지고 다시 민주당이 개혁을 선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불편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른바 친명계 그룹에서 최고위까지 독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 그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1인 2표기 때문에요. 네. 예, 출마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편을 먹어도 네. 이재명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해도 그런 사람이 많은 표가 분산돼서 떨어질 것이고요. 집중적으로 한두 분 정도를 지지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반대쪽에서도 틈이 생기고요. 특히나 지역적으로도 수도권과 호남의 권리당원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호남에 어떻게 어필을 하느냐 뭐 이것도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생각보다는 구성원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대표 한 명에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 그렇게 되니까 최고위원 2명을 확보하면 5명이면 이 당대표 최고위원회에서의 과반은 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정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지고 뭐 이걸 그 이상으로 독식한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어쨌건 5명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1석이나 2석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3, 4수로 간다 이거는 민주당의 투표 구조상 불가능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